오늘은 시장에서 돌고 있는 외환 위기설의 진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을 이미 3년 전에 내렸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는 제때 전달되지 못했다는군요. 이 중요한 사실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막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해달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국가정보위원회를 비롯한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됐다라는 자연 발생설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12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FBI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베넌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기획 보도를 통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 등을 연구했던 이 베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자,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됐고 그 이후로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유출됐다고 판단했던 것이 FBI 하나뿐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국방정보국 산하 국가의학정보센터 소속 과학자 3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 역시 백악관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의로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는데요. 적어도 중국이 원흉은 아닌 것 같죠? 만약에 중국의 연구소로부터 유출되었다면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시기였는데 굳이 발표를 아니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이유로 대통령에게 대한 보고를 막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바이러스가 고의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더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그 배후를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가장 먼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미국부터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 발생적이었다고 하면 모두 덮어줄 수 있는데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보통 살인사건이 나면요. 피살된 사람으로부터 가장 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사람부터 의심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논리대로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된 자는 누굴까요? 누가 봐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팬데믹을 이유로 4조 5천억 달러의 신권을 발행해서 뿌렸는데요.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위기 때 새롭게 뿌려진 돈이 3조 6천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그것도 초단기에 새롭게 찍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인쇄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저 잉크의 종이값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이익이 창출된 겁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뿌렸죠. 그냥 쓰라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국민들은 이전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됐었고 다른 나라 경제가 죽을 쓰는 동안 미 경제는 나홀로 약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성과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은 패권 싸움 중이던 치명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4조 5천억 달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공짜 돈으로 각종 보조금 이래 주어지면서 미국의 공장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 글을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팬데믹 당시 이런 무기급 바이러스는 고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어요. 물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고의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철저하게 차단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뭔가 중요한 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게 궁금해지는데요. 그건 오늘의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돌변한 이후 달러화의 가치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일부 이머징 통화에서는 급락이 나타나는 등 이머징 시장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이머징 통화 가치를 대변하는 JP모간 이머징 통화 지수는 작년 한 해에만 약 11% 추락했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7%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머징 통화 가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브라질 중앙은행은 달러 해알 환율이 6.3 해알을 돌파하자 약 3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화 가치 방어에 실패하자 추가로 5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브라질뿐만이겠습니까? 인도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시 자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주요 이머징 통화 가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환율 상승은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머징 통화 불안이 확산되는 배경부터 좀 설명드려 볼까요? 첫째,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수행하면서 리쇼어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넘쳐나고 달러 또한 역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에 지어져야 될 공장은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달러가 미국으로 역유입되고 있으니 더더욱 미국 이외의 지역은 불황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 트럼프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국 통화 가치의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된 시점을 보면 미국 대선 전후부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2기 정책 때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 공동의 생각이 이머징 통화 약세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장기 금리의 초강세 전환입니다. 특히 금리는 그 나라 화폐의 보유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오르는 편이죠. 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미 국채 금리의 상승 흐름이 가파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이머징 통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1994년에 발생했던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말입니다. 지난번 스페셜 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국제 하이에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작은 나라들을 잔혹하게 물어뜯음으로써 외환보유고를 더 많이 쌓아야 된다는 점을 계속 환기시키고 있죠. 물론 하이에나는 건강한 경제는 물어뜯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주로 노리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환율이 불안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닐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점이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머징 외환 위기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우 드물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벤 버냉키가 그런데요. 전 FRB 의장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 연례 총회 2025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반응은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2018년 연준은 트럼프 1기 관세 수준이 특별히 심각하지 않고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비공개 문서를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등 매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벤 버냉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던 2018년 이후 2019년까지 최대 관세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은 17.9%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는 13.7% 절하됐죠. 그에 따라서 관세를 적용한 미국의 수입 상품 가격은 4.1%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워낙 왕성했었기 때문에 4.1%의 충격은 그냥 흡수가 가능했죠. 하지만요,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대미국 수출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 보조금까지 축소하거나 혹은 아예 폐지하면서까지 말이죠. 인플레를 수출해서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포기하도록 말이죠. 지금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관세율을 낮추거나 선별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토의 중이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부려서 관세를 유지시킨다면 물가는 분명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선반영되면서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라도 미 증시가 함께 상승할 수 있었어요. 금리는 낮은 상황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상에서는 금리가 10베이스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지수는 2.4% 하락했었고 우리네 코스피 지수는 3.1% 하락했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10베이스 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S&P 500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각각 1.3%씩 상승할 수 있었죠. 이제까지는 금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주가는 좀 더 강력하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행동인데요. 물가가 오르면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정책 경로를 수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1994년 멕시코 위기 때에도 미국의 금리 발작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잖아요. 1994년 초에 3%에 불과했던 연준의 기준금리는 그해 연말에는 5.5%까지 인상되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오르고 달러가 상승하면 돈의 흐름이 이머징 시장에서 미국으로 크게 역류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게는 2024년이 참으로 참담한 한 해였는데요. 글로벌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이어서 최근 20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빠진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었죠. 국내 정치적인 이슈, 트럼프 정책에 유독 불리한 우리네 경제 구조, 이에 실망한 투자 이민족들로 인해서 수급의 대이동, 이런 것들이 우리네 증시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단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시황이 아직은 압도적으로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를 포기할 수 없는 시기라는 몇 가지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증시에서 모든 재료는요, 대부분 미리미리 반영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요, 그게 전부입니다. 또 없어요, 별로. 거의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시를 벌인다? 바람직스러운 전략은 아닙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우리 증시는 러시아보다 더 많이 하락했어요. 둘째,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 증시의 P/E 레이쇼는 고작 8.2배수에 불과하고
PB 레이쇼는 0.81배수에 와 있는데요. 특히 PBR 기준으로 0.8배수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언제나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여기서 하락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분 응선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하게 되면 늘 바닥을 만들었었는데요. 주가는 그만큼 충분히 하락했었습니다. 물론 20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직은 하락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순이익 추정치는 210조 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밸류가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수급적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장에서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시장에서는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속도가 줄었고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수급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수급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올해 중후반에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증시는 경기 흐름에 언제나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보일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해 볼 생각입니다.